저희 회사의 세무를 담당해 주시는 회계사님. 회계사님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호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세무사님 계시는 곳이 저기 성도 쪽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도 쪽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성도 쪽에 한 2년 정도 됐고요. 2년 정도. 저희 회사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정도 하다가 더 전문가 분이 제 옆에 계셔야 제가 안심이 되겠다. 그런데 우리 세무사님께서는 사실은 회계사님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네. 회계사이시지만은 세무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계사님께 저희 회사를 부탁드리면 뭔가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저희 회사가 인큐베이팅 회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투자를 하고 키워나가고, 뭐 아직은 조금 미래에 이를 수 있지만 엑시트를 다들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때는 세무사님이 아니라 회계사님이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초부터 이제 회계사님이 이제 저희 회사를 담당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세무사님을 못 정하신 분이 계시면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저희 회계사님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회계사님이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회계사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최근에 프랜차이즈 업계에 빅뉴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빅뉴스라고 하면 바로 컴포즈 커피. 그 얼마 전에도 메가커피가 엑시트 이슈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비교가 안 될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빅딜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계사님께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일단은 컴포즈 커피가 이제 매각이 됐는데, 사모펀드에서 사긴 했지만 사실 그 사모펀드의 실체, 즉 LP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LP. 네, LP가 이제 졸리비라는 이제 필리핀 업체고, 네. 일단은 뭐 졸리비라는 회사가 이제 LP로 있는 특정 사모펀드에서 전체 기업 가치를 4,700억, 네. 그리고 본인들이 인수하는 기업 가치 지분율이 70%니까 네. 거기에 3,300억으로 해서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졸리비가 이제 이 회사를 비싸게 산 것이냐, 네. 싸게 산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있었고. 그렇죠. 되게 궁금해요, 사람들이. 네. 저도 되게 궁금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프랜차이즈는 그 매각가액이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물론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네. 퍼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몇 배. 네. 몇 배로 이제 매각가액이 보통 정해지는데, 네. 그게 뭐 반올림피아나 아니면 메가커피 같은 다른 타사를 봐더라도 네. 8배에서 10배 정도로 정해져요. 쉽게 말해서 뭐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는 회사다. 네. 이러면 이제 800억. 네.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는 회사다. 그러면 8,000억이 되겠죠. 네.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컴포즈 커피라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대략 350억쯤 되니까 이거에 8배로 곱하면은 뭐 한 2,800억 정도 되는데, 왜 전체 기업 가치가 4,700억에 팔렸냐? 그러면 이게 뭐 1.5배에서 1.8배 정도 비싸게 팔린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졸리비니까 가능하다. 졸리비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가능할 거다. 그래서 비싸게 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돈의 특성상 그리고 자본시장의 특성이 누가 비싸게 삽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 많다고 비싸게 살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든 더 깎아서 살고 어떻게든 더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게 사모펀드의 특징이고 또 이러한 기업의 특징인데, 그래서 과연 이 컴포즈 커피의 업사이드 요인이 뭐였을까? 그리고 컴포즈 커피를 외관상으로 비싸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비싸게 살 이유가 없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되는 게 무엇일까를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M&A를 할 때는 우리가 인수자 입장에서 업사이드를 찾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인수했을 때 이 영업이익이 300억이 아닌 400억이 되냐 500억이 되냐, 그리고 그거를 매도자도 알고 있느냐, 그러면은 사실은 외관상 드러난 그 영업이익이 아닌 실제로 내면에 숨어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내면에 숨어있는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회계 규정에 맞게 잘 작성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현금 흐름 기준이 320억이 아닌 더 높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네, 그렇죠. 또는 인프라의 비용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공장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컴포즈 커피가 이제 비싸게 팔린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시가 되어 있지만, 컴포즈 커피나 메가커피, 이디야커피를 비교해 보면은 가맹점주들이 초기에 투자하는 자본 대비 회수 기간이 빨라요. 뭐냐면은 가맹점주들이 다른 커피숍에 비해서, 다른 브랜드를 가진 매장에 비해서 이익이 좀 더 나는 구조예요. 컴포즈 커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된 자료가 단순히 비교하면 그렇지 않을지언정, 업계에서 이제 보면은 컴포즈가 손익률이 다소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가맹점주한테는 좋은 거죠. 가맹점주한테는 좋은 거. 근데 한편으로는 앞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고, 이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주의 이익이 적어야 사실은 본사가 이익을 많이 취하는 구조인 건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 가맹점당 50만 원 정도 이익이 더 나고 있었어요. 네. 다른 매장에 비해서. 그래서 물류비나 광고비를 정가함으로 인해서 가맹점주의 이익이 50만 원 낮아지면은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고 매장이 예를 들어 3,000개가 있다 하면은 얼마입니까? 600만 원 곱하기 3,000개 하면 180억이니까 사실은 그 물류 마진 구조만 바꾸면은 1년에 180억의 캐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본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하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타사 대비 너무 많은 물류 마진을 취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류 마진을 취한다고 하면은 가맹점주들이 더 이상 컴포즈를 운영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물류 마진 구조가 적절하거나 또는 타사 대비 낮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충분했고 올릴 수 있는 룸이 보인다는 거였네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컴포즈는 특이하게 이제 지사 계약을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지역에 지사 계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 몇 개 지역에는 초기에 이제 컴포즈에 대한 매장을 확대하고자 지역 지사권을 이제 매각해가지고 이제 지사들이 영업을 하는 구조였는데 보통 이러한 지사 계약에서는 물류 마진에 대해서 반반 정도를 쉐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물류 마진으로 인해서 본사에 들어오는 현금을 이익을 그 지사와 본사가 이제 반반 정도 비율은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조금씩 쉐어하는 구조인데 이 지사 계약을 없애고 본사 직영으로 바꾸면은 물류 마진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맹점주에 대한 비용 전가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지사계약 개선을 통한 업사이드 요인을 반영하면은 4,700억이 과연 높을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싸게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A 시장에서는 외관상 나와 있는 거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는 비싸게 사는 사람은 없다. 펀드들도 마찬가지고 졸립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싸게 살려는 요인이 더 크지 비싸게 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거기도 엄청난 전문가들이 그거 다 분석해가지고 잘못 사면은 회장님한테 깨질 텐데. 그리고 이제 펀드의 특성상 수익률, 이 회수 기간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이 회수 기간이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3.5년에서 4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에는 회수를 하는 걸 목표로 이제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살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 이런 회계적인 요인, 숫자적인 요인 이외에 원래는 먼저 컴포즈가 필리핀에 진출을 하려고 컴포즈에 매장을 내려고 시도를 하다가 졸리비라는 기업이 컴포즈에 대한 가치를 보고 사실 들어온 것이지 졸리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컴포즈를 인수해서 그거를 필리핀에 진출시키겠다는 순서는 좀 이제 다를 수 있죠. 이미 발을 한번 뻗었고 그걸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 컴포즈가 동남아 시장에서 매력적인 포인트로 비춰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 브랜드들이 지금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옛날에 햄버거인데 치킨 햄버거 그거 뭐죠? 맘스터치인가? 맘스터치. 그게 이제 캄보디아에서 좀 붐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브랜드가 뭐 동남아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하고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과거하고는 이제 비교 대상군 그리고 시장 전체에 대한 시장 파이가 달라진 게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시장을 얼마나 점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산정됐다면 지금은 이 브랜드 가치가 형성이 되면은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넷플릭스나 수많은 OTT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류 문화에 대한 컨텐츠가 활성화될수록 그 컨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음식 문화들이 전파되고 그러면은 이 전체 시장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시장이 2천억 뭐 우리나라의 뭐 치킨 시장이 뭐 1조인데 이 1조 시장에서 몇 %를 먹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역으로도 산정이 됐다면 지금은 전체 글로벌한 시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 문화의 확산과 OTT 문화의 확산이 오히려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사업에 충분히 뛰어들어서 가능성을 보면 전체 기업 가치는 달라진다. 예전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죠. OTT 시장의 확산이 뭐 한국 드라마나 K-팝 이런 것들이 OTT에서도 많이 그 컨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PPL 같은 거 그렇죠?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의 PPL이 나오면 그냥 한국에서만 소비가 되고 끝났지만 요즘은 이 OTT 시장이 워낙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에 나와서 뭐 치킨 먹으면 치킨 잘 팔리는 거고 뭐 지금은 사실 한류에 대한 컨텐츠 문화와 이 음식 문화,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업 가치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내로 뉴욕에서 치킨 5만 원에 팔아도 잘 팔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시장이 제2의 붐인 것 같아요. 예전에 별의 송 그대가 엄청 첫 번째 한류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뭐 그 전에 물론 배용준, 연사가 있었지만은 지금이 아마 세 번째 큰 시장으로 지금 이렇게 확장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회계사님이 보실 때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아마도 나중에 나도 크게 브랜드를 키워서 엑시트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물론 뭐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뭘 좀 고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이제 저는 세무적인 관점을